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에 올라 IT 공룡 기업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역대 최대인 623억 달러, 우리 돈 약 7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탑5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로 미국 이외의 기업으론 삼성이 유일합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조개 모양으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고급 TV 더 테라스, 다양한 색깔로 자체 디자인이 가능한 비스포크 가전 등 혁신적인 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자리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5에 들며 꾸준히 발전하자 일본과 중국 등 한국 주변국들은 시기 질투를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나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마저 한국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점유율 16%인 중국의 화웨이와 12%인 미국의 애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린 건데요. 향후 화웨이의 점유율은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더 하락할 전망이죠. 또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3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실제로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분야에선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 디램에 EUV를 적용하고 AI, 차세대 슈퍼컴퓨터용 초고속 디램, 플래시볼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 1위 업체로서 혁신 기술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 킬러 삼성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종합 반도체 1위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이 상용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런 고성능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파운드리 1위는 TSMC지만 삼성은 앞선 기술력을 확보해 빠르게 1위 자리를 탈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력을 확인한 퀄컴과 엔비디아, IBM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TSMC가 아닌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고 있죠. 이처럼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매섭게 따라잡고 있다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1위 기업인 소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등을 통해 들어온 외부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반도체로 삼성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고 이어 3개월 뒤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하면서 1위 기업인 소니를 앞지르는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올 하반기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내놓으며 업계 1위인 소니 추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 센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각광받는 3D 비행시간 거리 측정 센서, 즉 TOF 센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TOF 모듈을 장착하면 피사체를 향해 발사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공간 정보나 움직임, 사물을 입체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생체 인증이나 AR, VR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인정을 받죠. 그동안은 사실상 시장을 소니가 독점하고 있지만 소니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리면서 삼성 이상의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때가 삼성이 소니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D램 생산용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해 빠르게 판을 뒤흔들고 있죠. 심지어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소니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수요도 노리고 있기에 소니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까지 소니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사들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실적 악화를 겪은 소니가 하반기부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대형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을 포함한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앞서 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꺾어 파운드리 1위까지 달성하고 이미지 센서에서도 소니를 꺾고 1위를 차지한다면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삼성이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소니는 전자제품, 특히 TV 시장마저 삼성에게 엄청난 기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TV 시장인 북미에서 잘 나가던 소니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프리미어 TV 시장의 명함을 내놓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 TV의 핵심 중 핵심인 디스플레이를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는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곳이 모두 한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LG가 주도하는 OLED TV와 삼성이 이끄는 QLED TV는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글로벌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잠시 중국과의 LCD 치킨 게임에 밀리면서 침체에 빠졌었지만 삼성, LG부터 중소협력사까지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차세대 기술 R&D에 사활을 걸며 반등을 시도했고 그 결과 탈-LCD 선언과 OLED, QLED의 올인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TV 사업에서 LG의 OLE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길 전망입니다. 2013년 OLED TV를 처음 선보인 지 7년 만에 연간 출하량 10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올 4분기 OLED TV 출하량은 120만 대를 넘으며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100만 대 이상 생산 체제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롤러볼 OLED 등 다양한 제품으로 OLED의 확장성을 넓히고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플라스틱 OLED인 POLED 사업과 고부가 LCD 사업도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죠.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LCD 사업을 유지하다가 완전히 철수하고 내년부터 퀀텀 닷, 즉 QD 디스플레이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데요. 현재 QD 장비 입고가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QLED를 개발해 높은 신뢰성을 달성했고 QLED 3원색 중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청색 성능까지 확보한 QD 분야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이 바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뛰어난 초격차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자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수성하고 있었던 산업 분야의 1위 자리도 한국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 첨단 기술을 향한 도전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삼성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 한국 기업이 애플과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글로벌 브랜드 같이 1위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기. 전기를 얻는 에너지엔 화력, 수력,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데요. 이 중 원자력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핵 연료를 통한 대규모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전 가동 중이나 핵 폐기물 처리 중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사람의 실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누출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자료 6기에서 큰 손상이 발생했죠.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료 냉각수와 건물의 균열로 지하수가 건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의 농도는 최대 약 1억 배로 이 오염수는 원전 사고 직후 터널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부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죠. 이 사고로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서 탈원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일본은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응용된 핵 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새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보통 일본의 국민성은 정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테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어민을 대표하는 어업협회장 등은 관방장관과 국토교통, 환경상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조업량이 원전 사고 이전에 14%에 머물러 있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를 재차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방출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가격 폭락과 어획량,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일본 어민들은 재차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주변국들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렇게 일본 내부서부터 주변국들까지 모두가 방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염수를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추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내 물질들은 현재 기술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3만 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도 매주 1000톤씩 녹아내린 원자로에 냉각수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곧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만약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된다면 어류를 비롯해서 해저의 토양물, 모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고 결국엔 우리 식탁으로 올라와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방사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전자 세포에 섞여서 변이를 일으키죠. 흔히 총알이나 칼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자체를 다 망쳐 세포의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되거나 아예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아주 위협적인 물질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오염수 방출 외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토마저 무책임하게 폐기하고 방치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염토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이런 행동을 유지해왔고 결국 작년 5월엔 요코하마 시내 보육원에 묻혀있는 후쿠시마산 흙을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이나 모래를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해왔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에 그 흙을 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보육원 원아 2명이 잇따라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후쿠시마산 흙의 방사능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육원은 묻혀있던 흙 일부를 폐기물 보관소에 옮겼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오염토가 보육원에 묻혀 있습니다.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오염 토양을 전부 파내서 방사능 폐기물 보관소 등에 보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책임한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위협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해 우리도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런 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가고 있죠.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전 해체 기술을 체르노빌 원전에서 직접 검증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주 정부기관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검증을 위한 MOU를 최근 원격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과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은 해체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원자력 시설 해체 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높은 열과 물리적 힘을 가해 골재와 시멘트로 분리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시멘트 부분에 함유되어 있어 골재와 시멘트를 분리하면 방사성 폐기물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은 넓은 면적의 건물이나 대형 기기들에 거품 제염제를 도포하고 세척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제염액 사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현장 측정 기술, 광역 오염 보지 토양 처리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보건 기술을 연이어 증명해 보일 계획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설계 수명이 다해 영구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 검증이나 소규모 해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구 정지, 사고로 인해 해체가 필요한 원자력 시설은 일부 국가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발한 해체 기술을 직접 검증해볼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원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을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에 궁극의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미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주 원료는 중소수와 리튬으로 모두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에 사실상 연료가 무한한 셈입니다. 연료 효율도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차원이 다른데요. 수소 1g이 핵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21톤, 석유 12,000리터의 에너지와 비슷하죠. 게다가 원자력 발전처럼 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발전 방식상 대형 사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실험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K스타가 그 주인공인데요. K스타는 1995년부터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2008년에 처음으로 작동을 시작해 현재 10년차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에 진행한 실험에서 물질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의 온도를 약 1억도로 유지한 채 8초 동안 운전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1억도는 태양의 중심부 온도인 1500만 도보다 약 6.5배 높은 온도로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K스타 덕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수십 년 늦게 핵융합 연구에 뛰어든 후발주자임에도 지금 당당히 세계적인 핵융합 주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이 원전에 대한 대비와 미래 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무책임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며 지구촌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떼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본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누출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의 무게가 다른데요. 이에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의 태도에 강력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이 지금처럼 원전과 미래 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엔 우리 대한민국이 차세대 에너지를 이끌어 전 세계의 미래 에너지 리더국으로 그 영향력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그늘 탓에 혹은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쟁의식이 솟기 쉬운 이웃 나라이다 보니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선에 곱지 않은 정서가 깃들어 있죠. 하지만 한때 일본이 미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패배한 후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한 특수,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경기 부양 정책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굴지의 미국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일본 제조업체 저력은 평가절하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 등 그 당시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하는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죠. 그렇게 일본은 전쟁 폐허에서 단 몇십 년 만에 보란듯이 경제 선진국으로 부활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구의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할 만큼 일본은 그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던 한국에게 불과 수십 년 만에 패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훌륭한 자극제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이제 과거일 뿐이라는 걸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데요. 세계의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흐려진 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은 맹렬한 기세로 선전 중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 경영이나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 방식만 고집하면서 스스로 몰락 중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그마저도 허술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여행지, 덕후들의 성지, 혹은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일 뿐 과거에 본보기가 되며 인정받는 나라였다는 건 더 이상 와닿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바꾸려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이미 일본 기업과 대중문화는 광채를 잃었고 당시의 영광에만 취해 혁신성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일본의 후진성은 일본 스스로가 충격받기에도 충분한 정도라는데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선진 국가인 일본이 대체 왜 이렇게나 망가진 걸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본은 도장과 종이, 우편, 팩스 등 아날로그적 방식을 사용하며 스스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뿌리 깊은 도장 문화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에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판하고 있죠. 이 문화는 공공기관 대민 창구와 기업 결제 과정에서도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 문서를 전자화했어도 상사의 실물 도장이 있어야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이 일본 사회 전역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도쿄 지하철역 5개 광고엔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을 찍으러 출근했다라는 문구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대변해 큰 공감을 얻었고 한 일본인 여성은 실제로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목숨 걸고 도장 받으러 회사에 간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나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후진국으로 비웃음을 당하자 일본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전후로 강조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청의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디지털 분야 낙후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가토 관방장관도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국민이 본래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담당 직원이 일일이 주민정보와 대조하며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의료기관에 의한 정보 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의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지적할 정도로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엉망진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스가 내각은 이제라도 일본 내부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디지털 분야 성장을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어 나름의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지털 개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망해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개혁 첫 과제로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위해 도장 문화 퇴출에 나섰는데요. 그는 취임 이후 첫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죠. 즉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입니다. 사실 도장이 각종 전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사회 발전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은 7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도장 철폐를 내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장 문화의 단점을 극명하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도장 문화 철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 인장업계에 강력한 로비가 있고 도장 관련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장업계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일본의 도장 제도 문화를 지키는 우원연맹도 이때 생겨나 일본 정치계에서도 도장의 권위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최근까지도 이 도장 의뢰의 대표를 역임했던 다케모토 나오카즈가 과학기술, IT 담당상을 맡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컴맹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장관이 구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도장 관련 단체 수장의 컴맹이란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기이하고 과관인 모습인 거죠.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향한 소음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에 탈도장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들이 나타난 건데요. 자민당 내 도장의련 소속 의원들은 가토 관방장관을 만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로봇 개발 업체에서는 일본의 디지털화를 돕는다면서 신박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 업체 덴소웨이브와 IT 업체 히타치 시스템즈, 히타치 캐피털이 만나 굉장히 곽광받을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무려 도장을 찍는 로봇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이틀간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죠. 제조업체는 인간이 날인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이 로봇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단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이나 중요한 보고서의 경우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 한국에서 봤을 때 전산화가 필수인 금융기관부터 지자체 등 수많은 곳에서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과 도장 찍는 로봇이 혁신이라 말하는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질투를 하던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정부화 시대에 들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 한국의 현재가 일본의 미래 모델이다. 이는 도쿄에서 정부와 컨설팅 기업 eCorporation.jp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가 일본에서 IT 기업을 창업한 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한국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업체가 바로 eCorporation.jp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지자체에 IT 컨설팅을 해주며 한국식 클라우드 전자정부를 일본 최초로 구축할 정도로 일본의 전자정부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는 2007년 규슈 사가현에서 한국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정보기획감으로 영입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디지털 개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슈 사가현뿐만 아니라 혼슈 체북단 아오무시리도 그를 정보정책보좌관 자리를 주겠노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의 공무원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겸직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종순 대표는 일본 국회의원 앞에서 한국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의 주민등록본을 즉석에서 출력하니 깜짝 놀라 자빠졌다며 일본에서 간혹 미래에서 온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서는 무수한 절차와 수많은 도장 찍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냐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 2010년부터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했고 여전히 동남아와 중동, 남미 등 60여 개국에 K행정으로 불리며 행정 한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2020년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193개국 중 1위, UN 전자정부평가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를 달성해
2010년부터 전자정보평가 순위에서 쭉 탑3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10년 동안 온라인 참여지수 1위는 4번,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는 3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K행정은 극찬을 받으며 인정받고 있죠.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일본은 중위권인 27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 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후진국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도 일본의 미비한 IT 기술뿐만 아니라 IT 인프라도 문제가 많아 한국처럼 디지털 강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장을 찍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혁신을 이룩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보국을 디지털 정보국으로 개편하고 다른 조직기관에 분산돼 있던 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게다가 미래 첨단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축을 지원한 전담 조직까지도 신설했죠. 이외에도 기존 정보 기반 보호 정책관을 공공 데이터 정책관으로 바꾸고 그 아래의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AI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개편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K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점한다면 우리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과 아날로그 후진국 일본의 격차는 더욱 커져 한국은 일본의 미래라고 일본 스스로 한국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IT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